안녕하세요. 인사가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서로 화면상에서 만나지만 그래도 반갑게 인사하면 좋죠. 자, 오늘은 텍스트와 질문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이 과목은 특별한 어떤 우리가 얘기했던 국어교과교육론이나 국어교재및 연구법 또는 의사소통교육론에 꼭 들어가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흐르는, 제 강의에서 흐르는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안 들었던 얘기도 있지만 안 들었던 거는 뒤에 또 나오게 되고 또 들었던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질문은 왜 중요할까요? 일부러 빈 화면을 제시했어요. 빈 화면을 제시했습니다. 질문을 왜 제시할까요? 예전에 1992년도에 양미경 박사님이 서울대에서 박사 논문 쓰면서 이런 핵심을 쓴 적이 있어요. 질문의 수준이 그 학생의 수준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거를 질문해 보라고 하면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학생이 얼마나 사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라고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내 실력이 들통날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좀 문화상으로 그런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고 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여러 기자들, 내외 외신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해보라고 했더니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해야 했더니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서 중국인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한번 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질문이 참 중요하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어교육학으로 오면 질문을 왜 중요할까요? 우리 교과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면 교과서에서는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날개에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습 활동으로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 질문을 어떻게,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사고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질문은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꼭 질문을 합니다. 수업할 때 질문은 또 발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업할 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또 어떠한 배움이 일어나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질문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질문. 자, 우리 질문이라고 할 때 뭐가 된다? 그 학생의 수준이다. 다시 정리하면 질문은 학생의 수준을 표현한다. 또 어디에도 풀려? 우리가 기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나가서조차도 질문은 계속 꾸준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조금 교과서로 좀 더 들어오면 어디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요? 당연히 교과서에 질문이 있습니다. 날개는 또 하나 수업 중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죠. 수업 중에 질문은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좀 뺀다면 질문은 언제 또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서 사회생활을 조금 더 했다면 대학으로 왔다면 대학에서의 강의 중에도 무척 중요한 것들이 질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 질문.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질문은 우리가 무작정 하는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질문의 이론을 배우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심도 있고 좀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질문의 유형을 나눠봤어요. 근데 여기서 주요할 건 학술적으로 나눈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복적인 게 많아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공부라든지 교과서 분석이라든지 교재에 나오는 것들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있다라는 걸 쭉 늘어놨을 뿐이에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준거에 의해서 질문을 분류한 건 아니고요. 질문에 대한 것들 우리가 국어교육학회로 국어교육의 이해 또는 교과서, 수업, 발문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7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도 있고 덜 쓰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주 보는 거고 우리가 제가 강의라든지 또는 영상 강의 통해서도 꾸준히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요. 첫 번째는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읽기의 방법. 우리 개정교육과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여기서 핵심 개념, 일반화든지 식중 나와 있고 이쪽에 보면 우리가 쉽게 나누면 뭐가 있었죠?
지식이 있었고, 좀 더 나누면 수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정의적인 것, 태도가 있었어요. 요즘에 읽기 중에, 읽기다 그러면 읽기 이쪽에 읽기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겠는 사람은 2015 교정교육과정에 틀을 가보면 읽기의 방법에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읽기의 무슨 이해라고 했는데 사실적 이해 등등 나오는 건데 그것도 말을 바꾸면 사실적 이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라파엘. 라파엘의 QAR이라는 게 있습니다. Question and Relationship. Question, Answer and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서 조금 더 다르게. 그 다음에 만조라는 사람에 어떤 상보적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덜 다르기는 해요. 이것이 좀 덜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한번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블룸이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심리에서 다루는 블룸, 일단 이걸 교육 목표 분류하기를 하는데 블룸이 어떻게 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6가지 질문에 대한 것도 다루게 됩니다. 다음에 신교육 목표 분류. 블룸 것이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것으로 창안이라는 것을 넣어서 신교육 목표 분류하기라는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피어슨과 존슨. 이건 제가 우리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피어슨과 존슨의 질문의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 질문의 유형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백워드 설계 모형이 되면서 핵심 질문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지금 급부상되어 있어요. 왜 여기 에센셜 퀘스천 원어를 썼냐면 핵심 질문이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좀 뒤에서 책 보여주겠지만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에센셜을 따라서 그냥 본질적 질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질문은 아까 교과서 수업이라고도 했지만 수업과 연계되면 무엇도 하게 되죠? 평가도 하게 돼요. 평가, 우리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됐던 수능이 됐던 또는 대학에서 평가가 됐던 이 평가 때도 이 질문의 수준에 따라 유형에 따라서 많이 평가의 방향이라든지 구상, 기획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까 여기서 썼던 읽기의 방법에 따른 질문입니다. 읽기의 방법, 우리가 교육과정 얘기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영어일 겁니다. 사실적 이해 질문. 사실적 이해 질문은 우리가 주로 읽는, 오늘 우리 제목이 텍스트와 질문이죠. 텍스트 속에 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추론적 질문.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죠.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또는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추론할 수 또는 추리할 수 있는 질문이 추론적 이해 질문이에요. 다음에 비판적 이해 질문. 비판적 이해 질문은 어떤 비판성을 가지고 누가 한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주로 묻는 비판적 질문이고요. 비판적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고 요즘 매체가 강조가 되면서 비판적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조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이해 질문. 창의적 이해 질문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신교육 목표 분류하게 나오면 창안적이라는 부분과 많이 접목되기는 합니다.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관련된 것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창의적 이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과서나 수업을 많이 다룬다고 했는데 교과서나 수업에서는 창의적 질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래 또 읽기의 방법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까지는 나와주고요. 이 창의적 이해 질문이라는 건 창의적 이해 질문은 2015에 또 새롭게 나온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많이 반영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새로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교육의 강조점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한번 이렇게 등록하고요. 봅시다. 자, 우리가 그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읽기의 질문을 저희가 그냥 문항에서 아까 평가에서도 쓰인다고 했는데 평가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중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극지방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극지방은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나오게 되고요. 나는 이거 우리가 문항을 이거 풀 건 아니거든요. 이런 보통 우리가 성취도 문항이라든지 수능 문항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텍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나 글은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파괴를 일삼아 왔을까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글이고요. 그 글 옆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24번이었네요. 24번은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 가와 글의 내용에 이것이 드러나 있게 되죠. 만약에 그 텍스트 속에 이게 드러나 있으면 어떤 질문이냐? 이거는 사실적 이해 질문. 자신있게 얘기를 줬습니다. 사실적 이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다음 갈게요. 25번이네. 다음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을 네요. 이건 뭘까요? 추론. 또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맞느냐 틀렸냐니까 비판적 질문일 수 있어요. 추론과 비판. 우리가 추론과 비판을 완벽하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섞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현재 남극의 빙하는 이러다. 그래서 비판적 근거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는 비판성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비판적 이해 질문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텍스트를 더 읽고 나서 이걸 접근해보면 훨씬 좋습니다. 26번. 좀 더 확실하죠. 아까 25번은 비판성도 들어가 있지만 뭐도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근거가 텍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도 들어가냐면 추론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완벽하게 율트기의 관점에서 A를 평가한 내용으로 본다. 완벽하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얘는 거의 아까 뭐 추론과 비판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거의 비판성이 강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취도 평가 모양을 봤습니다. 24번은 뭐에 가깝고 사실적 이해에 가깝고, 그다음에 25번은 추론과 비판. 아까 추론 근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 판단하는 것이 근거가 뭐가 되느냐? 추리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경우고 얘는 뭐에 가깝다? 비판적. 우리가 평가 문항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를 골고루 내려고 하는 게 성취평가 문항의 경향입니다. 수능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문항을 분석하는 석사학위 논문이라든지 학술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섞여 있느냐, 또 쉽게 얘기해서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과서를 분석할 때도 사실적 이해가 너무 많고 또는 비판적 이해가 적다라고 분석한 논문을 할 때도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항을 풀 건 아니니까 나중에 굉장히 문항이 궁금한 사람은 여러분들 자료를 주니까 이 자료를 읽고 문항도 풀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시험 텍스트에 나오는 다른 연도, 이게 4년 전인가 논문인가 볼게요.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완벽하네요.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위에 텍스트를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완벽하게 사실적 이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7번.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건 윗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윗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한데 숨겨져 있는 걸 찾는 건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추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또 15번. 오케이.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말하고자 한다. 이건 뭐죠? 우리가 주제나 중심 내용 찾는 것. 주제나 중심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또 소설이나 시에 있더라도 주제와 중심 내용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실적 이해 질문은 아니에요. 주제나 이런 거 추론하거나 또는 어떤 중심 내용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론과 비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30번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다른 질문이에요.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짐작했다라니까 뭡니까? 추리죠. 우리가 지금 앞에도 그렇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얘는 아까 추론일 수도 있지만 이 텍스트를 명확히 읽으면 이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위에 텍스트가 있었다면 뭐로도 볼 수 있죠? 사실적이의 질문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만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이 녹는 것은 대기와 마찰 때문이다라고 텍스트에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없고다. 그러면 뭐가 되냐?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텍스트에 없고 우리가 추리하거나 짐작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추론적이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질문은 항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윗글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참조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뭐 하는 거냐? 이 자료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얘는 판단을 근거로 하게 되죠. 그럼 뭐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까? 비판이겠죠. 참고하는 가장 참고하는 이거는 이 자료는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에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적어도 사실적인 질문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거는 듣기입니다. 발표자의 매체 활용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예 너를 써서 명령어 자체를 평가. 그러면 평가라는 용어가 쓰면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야? 비판적인. 예. 제가 지금 여기 두 개 뽑은 거는 뭐에 가깝다? 사실적이에 가까운 질문. 뭐 1번은 더 확실하겠죠? 29번은 확실하겠지만 7번은 약간의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적이에 추론적일 수 있고 두 번째도 말하고자 하는 것 뭐에 가깝다? 우리가 주제라든지 중심 내용은 추리해서 알 수 있는 경우죠. 물론 비판적인 성격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루어 짐작했다. 이거 완벽하게 미루어 짐작한 내용이니까 추론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적절하냐 그 다음에 평가도 적절하냐 이거는 비판적이에 이런 발문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는 이와 같이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읽기의 방법, 교육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질문하게 되고 하나의 유형이 더 있다면 성취적 평가나 수능에 보면 어휘적인 질문이 있어요. 기억, 뭐 예를 들어 사자성어를 묻는 것 그렇게 해서 4개의 질문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읽기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어휘에 대한 거는 지금 뺐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라파엘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Question, Answer, Relationship 질문, 대답 관계를 QAR이라고 합니다. 라파엘이라는 사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질문의 유형이 요겁니다. 요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아요. 바로 거기에 질문 생각하고 찾는 질문, 작가와 나 질문, 내 마음에 따라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쓴 말은 원어를 그대로 써졌죠. Write their question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원어에 나오는데 이 4가지 바로 거기에 질문. 바로 거기에 질문은 텍스트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텍스트 안에 거기에 있다. 이건 뭡니까? 원면적 수준이라고 했어요. 아까로 얘기한 뭐가 비슷한 거예요? 사실적 예지입니다. 다음에 이거 생각하고 질문은 텍스트 안에 있지만 독자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이거는 추론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읽기의 방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죠? 그럼 작가와 나 질문은 뭐다? 추론과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추론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따라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용한다 또는 스키마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적용이나 평가 수준이다. 그래서 평가, 여기서 얘기하는 평가 수준, 여기서 추론, 적용, 평가라는 말은 블룸에서 가져온 용어긴 한데 뒤에 나오는 가져오긴 한데 평가적 질문이니까 우리가 읽기의 방법으로 치면 뭐가 가능하면 비판적 이해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적용 가져왔는데 이건 이 책에서 가져왔어요. 이 책은 문식성 전략 50이라는 건데 제가 다른 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번역한 책입니다. 거기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QAR은 이야기 정보중심책 내용 영역 교과서에 풍부하게 쓰인다. 이야기책.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문학책에 좀 가까울 수 있죠. 소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보중심책은 정보절달 테스트나 그냥 설득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 내용 영역 교과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내용 영역 중심이 되는 교과는 우리가 사회과학, 약간 암기 할 수 있는 지식적인 교과서를 내용 영역 교과서로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기업 전달자라는 책이 혹시 읽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기버, 바로 빠졌네. 더 기업 전달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읽고 나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됩니다. 바로 거기에 질문은 조나스가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텍스트에 나오겠죠. 그렇죠? 문면적 질문이라고 생각할 질문. 그 다음에 여기 조나스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다른 텍스트를 조금 더 넘으면 될 수 있지만 바로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을 찾거나 하기 때문에 약간 추론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어요. 작고와 나 질문. 그 기억 전달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가? 이거는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겠죠?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서 행간을 찾아 읽게 되면 추론적 성격이라는 부분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따라 이러한 공통점을 살고 싶은가?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비판적, 적용적 질문이 좀 있다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공통점을 살고 싶은가라는 말을 쓰려면 나는 살고 싶다. 왜? 나는 나만의 근거, 내 생각을 바탕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도 만약 QAR의 기준을 한다면 네 가지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QAR 혹시 필요한 사람은 검색창에도 나옵니다. 구글 등에 QAR 치게 되면 라펠 QAR 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고적 비례입니다.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 중에 상고적 교수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상고적 교수법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르고 앞에는 똑같아요. 상고적 교수법은 reciprocal teaching method인데 상고적 질문이니까 reciprocal question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앤서니 만조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한 50년 정도 되긴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쭉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 가장 좀 덜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 가지고 듣겠습니다. 뭐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죠. 특정한 단어의 뜻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같은 거 분석할 때 보면 어휘적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어휘적 질문에 또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 비슷하죠. 이제 들어봤던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의 상식을 이용해 답할 수 있는 것. 또는 내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텍스트가 학생들의 삶과 연관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텍스트에 제공된 정보를 넘어서는 나는 왜 그런지 궁금하다. 이건 내 생각이 들어간다. 또 아까 QAR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텍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찾도록 한다. 추론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텍스트 특정한 뜻이나 텍스트에서 바로 답할 수 있으니까 아까 사실적인 것, 추론적인 것, 비판적인 것들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 책도 정보적인 책이에요. 정보적인 책이어서 정보적인 책인데 여기에 맥코이라는 책이 있어요. 맥코이의 책에서 TS, 이건 T는 교사고 학생에 대한 질문의 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책에 나오는 상부적 질문에 나오는 책에서 그대로 인용을 따봤어요. 만든 건 없어서 이거는 학생들하고 저도 강의 시간에 그렇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만든 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더 리얼 맥코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보 전달의 텍스트가 있으니까 맥코이의 의미에 대해서 거기에 써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습니까? 텍스트에서 바로 답할 수 있는 또는 특정한 단어의 뜻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맥코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는가? OX일 확률이 많죠? 그럼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에서 바로 답할 수 있겠죠. 아까 맥코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 그냥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좀 더 맥코이가 스코틀랜드에 간 까닭은 무엇인가? 스코틀랜드에 간 까닭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디에 있을까? 텍스트에 있을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맨 마지막 또 윤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뭡니까? 이것도 윤활의 의미니까 단어의 뜻을 물었겠죠. 첫 번째. 지금 얘기해보면, 여기서 보면 주로 요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TS. 왜냐면 제가 일부분만 인용했기 때문에 앞쪽과, 맥코이에 관련된 교과서 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단어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에서 바로 찾는 질문과 관련된 건데 좀 더 나쁜 수준으로 가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정보정보 텍스트라든지 또는 내용 용역 이런 걸 읽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깊이 공부한다면 이 부분은 제일 우리가 우리 국어교육 학계에서 제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좀 공부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룸입니다. 블룸도 우리가 교육과정이나 인지 과정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질문으로는 좀 덜 다루긴 합니다. 저랑 공부하게 되면 교육평가, 국어과 평가 때 좀 다루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식이해 적용분석총을 평가 상대적으로 고등사고가 이해부터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지식, 제인이나 기억과 관련된 것은 보다 조금 용어가 조금 그런데 조금 고등사고가 아니라 좀
낮은 수준의 사고를 묻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교과서 분석 같은 걸 해보다 보면 지식을 묻는 게 굉장히 많게 돼요. 특히 날개 질문에는 텍스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식을 묻는 질문이 많아서 그걸 조금 더 줄이고 추론이라든지 비판적 또는 여기에 몰치는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식과 관련된 것, 여기 블룸에서 지식과 관련된 질문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뭐냐? 그 원인 중 하나가 어디서 텍스트에 있겠지요. 지식관련 또는 알겠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우리가 뭐 화석연료 사용이라든지 뭐 자동차를 많이 쓴다든지 뭐 자동차 쓰는 게 화석연료 쓰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는 거 관련돼서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또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아니죠. 화석연료를 써서 어떻게 되고 그게 뭐 배기가스를 가고 태양열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돼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 뭐 등등 설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적용 질문. 자동차 수가 증가하면 지구온난화 현상과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 보면 그게 되니까 많이 있게 되면 뭐 매연이 많이 나는 거, 매연이 나면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설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분석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치명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뭔지를 텍스트에 나와 있다면 분석해 보는 거죠. 다음에 종합과 관련된 거.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자동차를 넣었으면 자동차. 근데 자동차만 있지는 않겠죠. 다른 여러 부분이 있겠죠. 특히나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 거리두기나 멈춤,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편이 많이 줄어드니까 가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 어느 지역에서는 30km 밖에 있는 히말라야가 보이더라. 아니면 유명한 문화 유적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니까 지구가 살아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지금을 통해서도 요즘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평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건 뭐냐? 이렇게 반대들이 제기하는 지구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빠졌는데 무슨 얘기? 평가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비판하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비판적인 대응은 언제도 많이 쓰냐면 토론 때도 많이 써요. 반론을 펼 때, 반론을 펼 때 평가적 사고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잘 기억해주세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지만 여기에 다른 것, AI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AI에 대한 것으로 질문의 수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좋고요. 다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예시를 해봤어요. 장면을. 여러분들, 오늘 써보진 않지만 뒤에 과제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참정권과 만 18세 투표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뭐죠? 요것만 바꾼 겁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 특히 무조건 고3은 아니죠. 청소년들도 조금 더 투표 연령이 한 살 정도 내려왔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공부했을 때 지식광주 질문부터 평가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거죠. 한번 질문을 써보는 게 되죠. 물론 우리가 텍스트가 이와 관련 텍스트 또는 신문 사설 또는 이거에 대한 정보 전달 글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글 중에 적어도 한두 개의 글은 가지고 있어야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야 이게 적용 질문인지 분석 질문인지 좀 분석하게 되니까 이런 거 연습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하면 좋겠지만 연습은 조금 이따가 기다리세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행복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겠죠? 볼게요. 다섯 번째였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신교육 목표 분류. 조금 아까 블룸 거 기억나나요? 해보니까 기시?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럼 같은 말 한번 찾아볼까요? 6개 중에 이해, 적용, 분석, 평가. 빠진 건 뭐죠? 지식과 종합이 빠졌어요. 이 종합이 적용하고도 많이 겹치기도 하고 또 평가를 하다 보면 종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파트에 뺐다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식과 비슷한 건 있네요. 뭡니까? 기억.
우리 아까 그 블룸 혹시 기억나나요? 여기에서 볼 때 여기에서 보면 뭐 있어요? 질문의 초점이 지식은 제인이나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보면 얘는 기억은 뭐랑 비슷해요 지금? 지식. 그러면 우리가 신교육목표 분류학은 뭐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볼 수 있냐면 좀 더 새롭다고 그러면 이겁니다. 그렇죠? 차나 아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뭐가 나타났다냐면 창의적 이해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적 이해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지 과정을 나누어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거는 지식적 질문이냐, 이 신교육 목표학으로 보면 기억적 질문이냐, 아니면 창안적 질문이냐 등등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교육 목표 분류학이 아주 새롭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룸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블룸을 더 많이 따라서 우리가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는 창의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안이라는 부분을 좀 더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5번까지 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사회적 거리와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거를 신교육 목표 분류학에 이걸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적 거리와 바이러스. 많이 익숙한 거죠, 지금. 매우 익숙한 거고, 지금 참고로 하는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같이 다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와 바이러스, 요즘 그런 글이라든지 또는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책도, 글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이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요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걸 학생들이 읽고 학생들과 같이 질문을 만들어보고 요 읽은 걸 가지고 질문의 수준을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좋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대면 강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서 하나씩 해볼 거고요. 저도 사회적 거리와 바이러스라는 텍스트를 줄 거예요. 주고 나서 직접 이 자리에서 해보는 게 됩니다. 그럼 이거 만드는데 한 20분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는 것을 한 50분 정도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건 2시간, 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블룸 것도 만들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강의에서는 갑자기 20분 동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뒤에 과제 형태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은 이 과제를 가지고 해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강의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이 강의를 듣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어슨과 잔슨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 분석을 하는 논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수업 중에 이거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피어슨과 잔슨이 약 40년 전에 얘기한 부분인데 부분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가 좀 용어한데 텍스트 명시적입니다. 이게 교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썼던 교과서 분석 논문에서 왔는데 그냥 이 말을 뭐냐면 그냥 텍스트란 말을 바꾸면 돼요. 텍스트 명시적, explicit. 그 다음에 명시적. 그 다음에 텍스트 암시적.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스크립트가 나와요. 스크립트는 뭐랑 비슷하냐면 스키마랑 비슷해요. 스키마랑 비슷해요. 이거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스키마가 발휘된 것, 사전 지식 또는 배경 지식을 적용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많이 나왔어요. 그럼 텍스트 명시적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로 치면 뭐랑 비슷하냐면 사실적 이해 질문. 만약 라펠로 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질문과 비슷해요. 텍스트 암시적인, 텍스트에서 좀 숨겨져 있어요. 추론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작가와 나라든지 생각하고 하는 질문이라고 해서 배경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질문이 있을 때 얘를 어떤 질문의 기준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피어슨과 잔슨 거로 쓰겠어 라고 하면 텍스트 명시적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2015 개정교육과정 읽기의 방법에 나온 걸 하겠다는 나는 사실적 이해 질문이라고 했어요. 라파엘의 QAR로 한다라고 하면 나는 바로 거기에 질문 이런 식으로 분석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질문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구,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글들을 읽을 때 누구의 질문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는 제가 다른 질문 유형을 만들어서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이런 말 QAR이라든지 또는 뭐 피어슨과 잔슨 이해 텍스트 명시적이 어려워서 우리말로 또 쉽게 바꿔서 논문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 이런 것을 가져오는 근거는 저는 라파엘과 피어슨과 잔슨에서 그걸 가져와서 제가 쓰고서 학생들에 쓰는 용어로 적용한 적이 있는 거죠. 교실 수업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피어슨과 잔슨의 질문 적용하기입니다. 지금 2015 개정 3학년 1학기 국어 창비에 나오는 교과서는 2020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쓰는 것인데 거기에 나온 질문 그냥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읽은 글에 있습니다. 요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정리해보자라고 이렇게 수업 활동이 나옵니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정리해보자. 이건 어디 있냐? 읽은 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텍스트 명시적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읽은 글에 있어요. 말하기 불안의 대처 방안을 짝지어보자. 대처 방안을 이렇게 줄긋기 있죠? 짝짓기하라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뭐뭐 해보자지만 질문을 하고 볼 수 있어요. 왜? 학생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뭐뭐 해보자라는 건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 거고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보고 있을 때 얘도 뭡니까? 텍스트, 얘도 명시적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의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자. 이건 뭐와 관련될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거 했습니까? 나의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사전 지식이나 배경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연습을 많이 한다. 뭐 거울을 보고 연습한다 등등이니까 얘는 뭐 이런 분이 많아요? 네, 스크립트. 그렇죠? 기존 지식을 활용한 질문. 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글을 읽다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조정 방법을 찾아보자. 이건 내가 명시적, 암시적 물음표를 해놨어요. 왜 그럴까? 글을 읽다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하는 조정 방법이 내가 읽은 글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명시적이겠지만 텍스트에 없을 수 있지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암시. 예, 암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텍스트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제목이 텍스트와 질문이에요. 텍스트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질문 이런 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여기 이건 쉽겠다. 이게 이제 창비 교과서의 한 단원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건데 글의 제목, 소제목, 사진을 살펴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서 말해보자. 추억. 추원 아니에요. 암시적. 지금 우리는 표준과 단수니까 뭡니까? 암시적에 가깝겠죠. 그렇죠? 우리 익숙한데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를 표준과 단수 대신에 읽기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암시적 질문이 때로는 뭐 QAR로 바꿀 수도 있고 블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달립니다. 다음에 날개 질문이에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 양쪽에 날개라는 날개에 에어컨이 발명된 계기를 말해보자. 딱 제목으로 봤을 때 에어컨이 발명된 계기가 이거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날개에 들어있는 거? 텍스트 있습니다. 있는 거를 찾아서 보자라고 하니까 뭐가 되느냐? 텍스트 명시적 질문이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에서 나의 주장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자. 나의 주장. 찾아서 밑줄 그런 얘기는 이거 찾아보자 밑줄 그런 얘기는 텍스트에 나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딱 드러나죠. 그 다음에 홍길동전이라는 텍스트에 있는 문학단원인데 문학단원이 있습니다. 8길동의 말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해보자. 8길동, 홍길동전의 한 부분입니다. 이걸 보고 말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해보자. 뭘까요? 암시. 자, 텍스트 암시죠. 때로는 예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마 내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전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은 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암시적과 약간 스크립트 배경식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이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텍스트의 근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냥 네의 넓은 생각을 많이 해보라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경향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일단은 이건 텍스트 명시적은 아니죠. 이와 같은 활동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피어슨과 잔슨은 교과서 분석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쭉 보면 알지만 교과서를 쭉 물론 제가 숫자를 세지 않았지만 창비 교과서 보면 그러니까 뭐가 좀 많냐면
텍스트 명시적인 게 꽤 많은 편이고 이 부분이 좀 적어요. 스크립트 관련된 특히 교과서에서는 배경식과 관련된 질문이 조금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답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분석하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할 때 이제 보완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됐습니다. 자, 벌써 7번째까지 왔네. 핵심 질문입니다. 자, 끝이고요. 이 책에서 가져온 거 아까 얘기했죠? 위긴스와 맥타이가 백워드 설계 모형 또는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나서 그분들이 새로 썼던 위긴스와 맥타이가 썼던 핵심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거는 뭐 맥타이 위긴스, 아까 위긴스와 맥타이가 했으면 순서상으로 볼 때 이제 맥타이가 이진저자가 됐던 책인데 이 책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핵심 질문은 무엇이 핵심 질문을 만드는지, 왜 핵심 질문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핵심 질문을 설계하는지 뒤에 핵심 질문에 대한 연습 같은 게 쭉 나오는 목차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과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됩니다. 핵심 질문 한번 봅시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이었으면 대면 강의였으면 출력물 나눠주고 실제로 체험해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혜승의 핵심 질문이라는 책에 가져온 겁니다. 다음 중에서 핵심 질문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체크를 해보세요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22쪽, 23쪽에 나옵니다. 예술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문화를 반영하는가? 체크일까 아닐까요? 다음, 잉카와 마야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예술적 상징은 무엇인가?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어떤 게 핵심적인 겁니까? 왼쪽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잉카 마야 문명의 예술적 상징은 무엇인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아마 텍스트에 있을 확률이 많아요. 얘는 뭐야? 예술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문화를 반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고 추론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답할 수 있어요. 핵심 질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번째 볼까요? 정당한 전쟁은 존재할까? 그 다음에 어떤 주요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는가? 어떤 게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어떤 게 핵심 질문일까요? 왼쪽. 정당한 질문은 존재할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서로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주요 사건이 1차 대전을 촉발했는가는 생각보다 한두 개의 답으로 모아질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은 한두 개가 아니고 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맨 마지막 볼게요.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에서 매기와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에서 매기와 제일 친한 친구는 아마 텍스트에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가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이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는 대학에 와서,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가의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대충 힌트는 받았나요?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 어떤 게 됩니까? 네. 적었어요? 왼쪽. 다음 섞어놓을게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 알 수 있는 핵심 질문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우리 제시되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개방형이다. 즉 하나의 최종적인 답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제일 친한 친구는 뭐냐? 이건 답이 하나죠.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가? 이건 개방형이에요. 굉장히 다행히 조금 얘기했지만 살아가면서 많이 다를 수 있고 오늘 생각과 내일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를 촉발하고 지적으로 몰입하게 한다. 또는 토론과 논쟁을 유발한다. 토론과 논쟁. 정당한 전쟁은 존재할까요? 논쟁 유발할 것 같지 않아요? 전쟁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쟁이 있어서 정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특히 정의와 관련된 거. 예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두 가게끼리 있는데 이쪽으로 만약에 둘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이쪽으로 가면 차로에 6명이 있고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면 1명이 있다. 그럼 너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정의. 왜 그러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6명, 1명. 원래 가는 길은 6명 길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6명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향을 바꾸게 보니까 그쪽에 또 1명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냐? 이런 거 정의를 묻는 그런 정의란 무엇인가도 있었습니다. 논쟁을 유발할 수 있고 서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분석, 추론, 평가, 이런 예측. 우리가 사실적인 질문보다는 우리가 쫀쫀했으면 좋겠고 블룸에서 봤어도 지식 질문보다는 그
밑으로 가는 이해부터 시작되는 질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질문이 제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과목과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지 답안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와 지지를 요구한다. 그래서 예술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문화를 반영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 이런 걸 형성해 사람들의 심리적 기능을 강조해 그럼 그 근거가 뭔데? 등등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질문이 되풀이된다. 이것도 중요했어요. 정당한 전쟁은 존재할까? 이 질문은 아마 19세기에도 될 거고 20세기에도 될 거고 21세기에도 될 수 있어요.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가는 아마 기원 전부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뭐 100년 또는 미래 세계에 갔을 때도 이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가, 우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반복될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제시한 게 7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 주면 좋겠어요. 핵심 질문의 특징입니다. 다음, 핵심 질문 구분해 보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핵심 질문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예시를 하나만 해볼게요. 나머지 5가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쉬운 거 해야죠. 저는 그죠? 헤이스팅스 전투가 벌어진 해는 몇 년도인가? 핵심 질문이니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쉽게 얘기하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유능한 작가는 어떻게 독자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는가?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뭐 세익스피어가 쓸 때도 관심을 끄는가, 아니면 뭐 해리포터를 쓴 작가가 롤링도 그걸 쓸 수 있고, 지금 작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연속돼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핵심적이고 부가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관심을 끄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재미가 아니라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통 소설이나 이런 걸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인터넷 소설을 가볍게 쓰는 건 아니다. 가볍게 쓰는 사람은 독자가 많이 읽으면 된다. 관심 있는 걸 가져온다. 그런 논란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힌트를 주면 반은 핵심이고 반은 핵심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질문 7가지를 다뤘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뭐 있었죠? 첫 번째가 201로 개정교육권. 좋습니다.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까지 있었고요. 또 하나? 두 가지 있었죠? 라파엘. 네, 라파엘의 QAR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시작한 4가지 질문이 유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불룸. 네, 3부적 질문이 있었어요. 네, 만족에 있던 3부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단어의 뜻을 묻는 것, 텍스트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 등등이 쭉 여러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블룸이 있었습니다.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6개로 분류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룸에서 나온 신교육 목표 분류학. 신교육 목표 분류학은 뭐였냐면 기억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억이 지식과 비슷했고,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종합이 빠졌죠. 그 다음에 6번째가 뭐가 됐죠? 창학. 좋습니다. 다음에 6번째로 피어슨과 잔슨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텍스트, 명시적, 암시적, 그 다음에 스크립트와 관련된 것, 기존 지식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7번째로 핵심 질문 다뤘습니다. 어떤 건 핵심 질문이고 핵심 질문이 아닌 것. 즉 무슨 얘기냐면 유기술 벡터에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핵심 질문으로 수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질문의 7가지 특징 알아봤고 핵심 질문을 구분해 봤습니다. 4가지가 우리가 좀 질문에 따라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 2-3가지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질문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제 수업을 한다든지 교과서 분석을 한다든지 평가 문항을 낸다든지 골고루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남았습니다. 과제입니다. 질문 만들어서 올리기입니다. 여러분들 블룸으로 한번 분리해보는 질문. 아까 상황 줬었죠? 어떤 걸 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과제지를 제시할 거예요. 그 과제지에 따라서 필요한 건 텍스트 제시할게요. 그 과제란을 보고서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어요. 피어슨과 존슨에 따라서 교과서 질문 예시를 3가지 한번 분리해라. 이유도 왜 이게 이유인지 한번 해봐라. 그다음 라파엘로 해봐라. 교육과정에 따른 질문 4가지를 해봐라. 교과서 본문을 활용해서 선택된 문항을 만들어봐라. 이거 나오면 쉽지 않겠네. 제가 아까 성취도 문항처럼 주고 나서 이거를 텍스트에서 선택을 해요. 그 다음 텍스트를 읽고 핵심 질문을 만들어봐라. 텍스트를 읽고 핵심 질문을 만들어봐라. 지금 몇 가지냐면 과제가 하나, 둘, 셋인데 5가지 정도가 되는데
5가지 다 제시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매우 사랑한다면 이 중에 한 3개 정도를 골라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과제지는 별도로 텍스트 같은 거 제시해야 되겠고, 상황 같은 거 제시해야 되니까 과제단에 제시하도록 할게요. 위 항목 중에서 지문 만들기, 멸치 제공형 되어 있죠? 공지사항 참조해서 과제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면 강의일 때는 이 자리에서도 해보게 되고 과제도 한두 개 해야 되는 것을 조금 과제 시간이 늘어나도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잘 따라와 줘야 여러분들이 학습의 효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네 듣고 말아서는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적용해보고 실제 상황에 사용해 보아야 그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재 연구에서 교과서 분석할 때는 이 파트, 어떤 질문 파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하거든요. 그때 분명한 거 여러분들이 몇 개 제시했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과 교육은 교재 분석, 국어교육의 이해이면서 질문 만들어서 제시하라고 할 때도 질문 만들 때 제시도 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2개, 3개를 만들다라는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보호교육학 교재 또는 교육학 교재, 교준 논술과 관련된 교재 어떤 걸 읽을 때도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해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질문에 대한 거 보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수준에서 가지는 우리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잘 질문 잘 만들어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더 계속 신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